안녕하세요. 따뜻한 책 한 잔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읽어드릴 책은 부의 체인저 1, 지은이 조던 김장섭, 발행 트러스트 북스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완벽한 투자서. 조던 김장섭의 이전 책 내일의 부는 독자들로부터 열광적인 환호와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2020년 3월 코로나 위기로 전 세계 증시가 폭락세를 연출하면서 독자들의 관심이 증폭되었고 종합 베스트셀러 2위까지 오르는 기염을 토했습니다. 많은 투자자들이 조던의 마이너스 3% 룰 덕분에 손실을 최소화하고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었습니다. 저자는 이전 책에서 나스닥 지수에서 한 달에 마이너스 3% 이상의 급락이 4번 이상 나오는 상황을 공황으로 규정하고 이때 투자자들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다루었습니다. 바로 2020년 3월 코로나 위기 때 나스닥 지수 마이너스 3% 이상이 4번 발생하면서 공황에 들어갔고 책의 출간 시기와 절묘하게 맞아 떨어지며 많은 독자들의 호응과 관심을 받았고 어려운 상황에서 올바른 대처법을 도움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 책 이후 저자는 더욱 연구에 매진하여 남아있던 단점까지 완벽하게 극복한 이번 책 부의 체인저를 새롭게 세상에 선보였습니다. 이 책에서 저자는 코로나 이후 완전히 뒤바뀌어 버린 세상을 그의 특별한 통찰력으로 조망하며 뒤바뀐 그 세상에서 투자로 살아남는 법을 다룹니다. 특히 이번 책에서는 제갈량의 새 주머니라 할 만한 세상에 하나뿐인 특별한 비책을 최초로 공개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문 일부를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주식은 모아가기만 하면 되는가? 아니면 사고 팔아야 하나? 1등 주식 투자법은 사고 파는 투자를 전제로 한다. 한 곳에 머물지 않는다. 모아가는 전략도 아니다. 주식을 모아간다는 말은 보통 매달 적립식으로 주식수를 늘려가는 방식이다. 혹은 부정기적으로 돈이 생길 때마다 투자를 하는 경우다. 어떤 주식을 모아가야 하는가? 1등 주식일까? 아니다. 자신이 생각한 주식이다. 예전 강의를 수강한 사람이 있었는데 자신은 아마존이 좋다고 했다. 그래서 돈이 생길 때마다 아마존을 산다고 한다. 아마존의 미래 가치를 믿는다며 월급 통장에서 생활비를 빼고 나머지 돈으로 아마존만 산다는 것이다. 이런 방식이 모아가는 전략이다. 세계 1등 주식은 어떻게 투자해야 할까? 모아가야 할까? 사고 팔아야 할까? 답은 사고 파는 전략이다. 1등 주식을 사고 파는 이유는 1등 주식이 지속적으로 바뀌기 때문이다. 하나의 주식을 모아가는 투자자는 세계 1등 주식이 바뀌어도 갈아탈 이유가 없다. 1등이건 1등에서 2등이 되었건 혹은 10등까지 밀려나도 모아가기만 하면 되니까 말이다. 따라서 모아가는 투자를 하고 싶다면 개별 주식보다는 S&P 500과 같은 지수 추종 ETF인 VOO와 같은 상품을 돈이 생길 때마다 모으는 게 좋다. 모아가는 전략은 지수 관련 종목에 구사하는 것이다. 세계 1등 주식 투자법은 모아가는 전략이 아닌 사고 파는 전략이다. 다만 세계 1등 주식을 추종하면서 모아가는 것도 맞는 말이다. 계속해서 모아가되 세계 1등 주식이 바뀌면 바뀐 주식으로 갈아타면서 계속해서 모아가면 된다. 그러나 기본 전제는 사고 파는 전략이다. 주식에서 가격이란 어떤 의미일까? 나는 주식의 가격인 평단가에 크게 의미를 두지 않는다. 어느 가격에 사건 사서 올라가면 된다. 내가 애플을 150달러에 사서 160달러에 팔고 다시 200달러에 사더라도 억울해하지 않는다. 평단가에 의미를 두면 주식을 사고 팔 수 없을 뿐더러 돈이 생겨도 더 살 수가 없다. 여러 가지 필요 없는 감정이 투자에 뒤섞여 버리기 때문이다. 내가 1,000만 원으로 애플을 350달러일 때 샀는데 다음 달에 돈이 생겨서 1,000만 원으로 애플을 사려고 보니 400달러가 되었다. 그러면 살 수 있을까? 지난달 얼마에 샀는데
너무 비싸다고 생각하지 않을까? 당연히 이런 생각이 들기 마련이다. 따라서 평단가에 지나친 의미를 두면 투자가 복잡하고 힘들어진다. 오를 것 같고 떨어질 것 같은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이 머리를 지배한다. 그리고 큰 돈을 투자하기 어려워진다. 이런 성향의 투자자는 수익률에 목숨을 건다. 내가 1,000만 원 넣어서 2,000만 원이 되었으니 2배, 즉 수익 100%가 나왔는데 지금 더 큰 돈을 넣으면 물타기가 되어서 수익률이 20%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추가 매수를 망설이게 된다. 이래서는 한 종목에 큰 돈을 넣을 수 없고 이 종목에 조금, 저 종목에 조금 이런 식으로 투자하거나 투자금 자체를 늘릴 수 없게 된다. 개미들의 또 다른 특징 중 하나는 자신이 샀던 가격을 잊지 않는다는 점이다. 애플을 2달러에 사서 4달러에 팔아 2배의 수익을 거두었다. 그런데 한참 시간이 지나서 보니 애플의 주가가 400달러가 되었다. 그러면 이 개미는 400달러에 살 수 있을까? 매수가 쉽지 않다. 자신이 판 가격인 4달러만 생각할 뿐이다. 그런데 애플은 그동안 지속 성장해왔고 수익이나 미래 가치가 400달러에 수렴했으니 400달러가 된 것이 아닌가. 이런 절대적인 가치가 아닌 자신이 판 4달러라는 상대적 가치에 집착하기 때문에 애플을 놓치고 만다. 나는 150달러에 샀다가 160달러에 팔고 다시 200달러가 되었어도 다시 사는데 아무 거리낌이 없다. 평단가를 신경 쓰지 않기 때문이다. 평단가를 신경 쓰면 절대 큰 돈을 집어넣지 못하고 오르는 주식에 더 돈을 넣지 못한다. 그저 소액으로 휘휘 소심하게 휘젓기만 하는 것이다. 소액으로는 주가가 10배 올라도 부자가 되지 못한다. 100만 원이 10배가 올라 1,000만 원이 된다고 부자가 될 수 있는가? 지속적으로 돈을 넣어서 평단가가 높아져야 부자가 되는 것이다. 손절매를 못하는 투자자도 많다. 1억 원을 넣었는데 10%가 빠져서 9천만 원이 되었다. 손절매를 두려워하는 투자자는 1,000만 원이 아까워서 절대 팔지 못한다. 그런데 50%가 빠졌다고 가정해보자. 손실이 5천만 원이다. 수렁에 빠져버렸다. 이때 팔 수 있을까? 1,000만 원 빠졌을 때는 못 파는데 5천만 원 빠지면 팔 수 있는가? 미션 임파서블이 되고 만다. 반대의 경우도 생각해보자. 1억 원을 넣어서 10%가 올라 1억 1,000만 원이 되었다. 올랐으니 수익 실현을 한다고 팔아서 1,000만 원 이득이 되었다. 그런데 몇 달이 지나고 보니 내가 판 가격보다 주가가 20%나 올라버렸다. 지난번과 같은 수량을 사려면 1억 2천만 원이 필요하다. 살 수 있을까? 손절매와 같은 이유로 사지 못한다. 만약 주가가 더 올라서 1억 5천만 원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이때는 살 수 있을까? 아마 때려 죽어도 못 살 것이다. 이래서는 부자가 되지 못한다. 손절매를 잘해야 돈을 잃지 않고 평단가를 잊어야 더 살 수 있는 것이다. 부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크게 잃지 않아야 한다. 크게 잃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1. 절대 팔지 않는다. 본전이 될 때까지. 우리나라 대부분의 주식은 우하향하고 있다. 물론 최근에는 지수가 레벨업 되고 있기는 하지만 과거 수십 년간 한국 주식은 고전을 면치 못했다. 현대차, 포스코 등 우량 종목이라고 생각했던 주식도 하염없이 떨어지기만 했었다. 여기서 본전이 될 때까지 절대 팔지 않는 주식은 세계 1등과 같은 우량한 주식이다. 2. 일정 구간에서는 손절매 라인을 만들고 팔아야 한다. 손절매 라인은 미리 설정해두고 상황이 오면 앞뒤 따지지 않고 실행해야 한다. 예를 들어 산 가격에서 마이너스 5% 이상 빠지면 판다. 이를 실천하면 잃어도 크게 잃지 않는다. 또는 나스닥 지수에 마이너스 3%가 뜨면 전량 매도한다. 이것도 크게 잃지 않는다. 나스닥 지수 마이너스 3%로 시작하는 공황의 시기. 대부분의 주식은 50%까지 빠지고 심지어 상장 폐지가 되기도 한다. 주가의 미래를 우리 힘으로는 알 수 없기 때문에 손절매 라인을 만들고 지키면 잃어도 크게 잃지 않는다.
반면 거지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반대로 행동하면 된다. 한 번 잃을 때 크게 잃으면 된다는 얘기다. 크게 잃는 방법은 무엇인가? 1. 대출과 레버리지를 쓰면 크게 망한다. 왜 레버리지를 쓰면 크게 망하는가? A라는 주식을 대출을 끼고 3배 레버리지 껴서 샀다. 그런데 30% 이상 떨어지면 어떻게 되는가? 원금이 10%만 남는다. 결국 40%까지 빠지면 3배 레버리지니까 마이너스 120%가 되어서 원금은 다 까먹고 마이너스 20%가 되는 것이다. 2. 절대 팔지 않고 버티면 크게 망한다. 주식의 가치는 시시각각으로 변한다. 천하제일의 주식도 피해갈 수 없는 운명이다. 오를 때는 상관없지만 떨어질 때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다. 나중에 오르겠지 하고 팔지 않고 버티다가 결국 상장 폐지를 당할 수도 있다. 그러면 어렵지 않게 크게 망하는 것이다. 주식 투자로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1. 절대 레버리지, 대출을 쓰지 않는다. 2. 시장이 시키는 대로 따른다. 시장이 사라고 하면 사고, 시장이 팔라고 하면 군말 없이 판다. 철저히 시장을 믿고 따르는 전략이다. 시장을 따르면 시장은 절대 잃지 않는다는 보장을 해준다. 그리고 수익으로 보답한다. 마이너스 3%가 뜨면 팔면 된다. 혹시 모를 공황이 올 수 있으니까 신호를 주는 것이다. 이렇게 팔면 수수료는 나가도 크게 잃지는 않는다. 공황이 끝나면 다시 사면 된다. 다시 마이너스 3%가 뜨면 또 팔면 된다. 단순하다. 비가 오면 우산을 쓰고 비가 그치면 우산을 접는다. 시장은 원래 양치기 소년이다. 능수능란한 거짓말쟁이다. 나스닥 지수에 마이너스 3% 폭락이라는 태풍이 불고도 다음 날 오를 확률이 50대 50이다. 페이크가 절반이라는 뜻이다. 즉, 마이너스 3%가 뜨고도 별일 없이 지나갈 수도 있다는 의미다. 그런데 이런 양치기 소년의 이야기라도 귀담아 들어야 한다. 언젠가는 10년에 한 번 오는 공황이 지금까지의 노력을 완전히 물거품으로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이번에 마이너스 3%는 공황과 관련이 없다고 그 누가 장담할 수 있겠는가? 시장에 역행하는 자신의 행동을 자랑처럼 여기는 말을 종종 듣는다. 마이너스 3%를 버텼더니 오히려 더 올랐어. 마이너스 3% 뜰 때 들어간 사람이 승자야. 이렇게 말이다. 그런데 만약 그날이 2000년 닷컴 버블의 꼭대기였다면 어땠을까? 3년 반 동안 78%가 빠지는 꼭대기였다면 말이다. 원금 회복까지 14년이 걸려 2014년에야 주가가 제자리로 돌아왔다. 이래도 버텼을까? 결론. 시장 앞에서 겸손해야 한다. 조금 벌었다 하여 내가 최고야 하고 나대지 말자. 원래 초보는 한 번도 잃어본 적이 없어서 자만심이 충만하다. 이런 사람이 사고를 친다. 시장은 양치기 소년이다. 하지만 시장이 주는 신호를 철저히 지키자. 즉, 마이너스 3% 룰을 철저히 지키고 세계 1등 주식을 장기 투자하면 부자가 된다. 1등이 다 먹는 세상. 빈익빈 부익부 현상은 앞으로 더욱 심화된다. 코로나 위기를 겪으면서 미 연준은 양적 완화와 제로금리 정책을 시행하였다. 2008년 금융위기 당시 양적 완화 규모는 3조 5천억 달러였다. 그러나 2020년 코로나 위기를 겪으면서 연준이 단 몇 달 만에 쓴 양적 완화는 2조 9천억 달러였다. 2008년 금융위기 때에 육박한다. 이것이 끝이 아니다. 2차 대유행을 앞두고 의회의 승인을 받아 3조 달러의 돈을 더 풀려고 하고 있다. 이 돈마저 풀게 된다면 돈의 가치는 실질적으로 엄청나게 떨어질 것이다. 그러나 달러 가치의 하락 징후는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기업들은 제로금리로 인해 싸진 이자 때문에라도 회사채를 더 찍어서 현금을 확보하려고 하고 있다. 달러 인덱스가 떨어지기는 했지만 찍어낸 돈에 비하면 떨어진 것도 아니다.
코로나 위기가 더 심해진다면 오히려 달러의 가치가 올라갈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돈을 풀었는데도 달러의 가치가 유지되는 이유는 시중에 돈이 돌지 않는 돈맥경화 때문이다. 미국이 막대한 양의 돈을 풀자 이에 맞춰 세계 각국 정부도 돈을 풀어 경기를 살리려 하고 있다. 한국도 재난지원금 형태로 돈을 뿌렸고 추경을 통해 더 많은 돈을 확보하는 데 중점을 둔다. 한국의 정부 부채는 이미 많이 올라갔고 앞으로도 더 많이 오를 것으로 보인다. 정부에서 돈을 풀면 인플레이션이 일어난다. 인플레이션이 일어나면 돈의 가치가 하락한다. 물가가 올라간다는 뜻이다. 물가가 올라가면 임금 노동자들은 임금을 올려달라고 정부에게 요구하고 정부는 임금을 올려주는 입법을 발의한다. 최저임금이 올라가는 이유이기도 하다. 이로 인해 임금이 올라가지만 임금이 올라가면서 더 많은 돈이 풀리기에 인플레이션은 더 크게 일어난다. 이때 선진국과 신흥국 중 어떤 나라 돈의 가치가 더 많이 떨어질까? 미국인가 아니면 아르헨티나인가? 당연히 아르헨티나다. 왜냐하면 같은 양적 완화를 해도 미국의 국채는 세계 각국에서 사주면서 오히려 가격이 안정되는데 아르헨티나의 국채는 부도가 난다. 왜 부도가 나는가? 국채는 갚는 것이 아니다. 새로운 국채를 발행해서 예전에 발행했던 국채의 만기가 돌아오면 갚아 나가는 방식이다. 그런데 이렇게 위기 상황에서 전 세계가 양적 완화를 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더 안전한 나라의 국채만을 사게 된다. 국채를 사는 외국인의 돈은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미국의 국채를 먼저 사고 돈이 남으면 아르헨티나 국채를 사는데 돈이 남을 리가 없다. 따라서 아르헨티나의 국채를 사줄 곳은 거의 없다. 그러면 아르헨티나는 더 높은 금리를 주면서 국채를 발행해야 그나마 사줄 곳이 생긴다. 당연히 아르헨티나의 이자 부담이 더욱 가중된다. 그리고 이런 위기 상황에서는 더 많은 자금이 해외로 빠져나간다. 국채를 발행해서 신규 발행 국채를 메우지 못하면 결국 디폴트가 될 수밖에 없다. 이런 구조이기 때문에 위기가 오면 선진국과 신흥국 간의 빈부 격차는 더 커지게 되어 있다. 위기가 오면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한다. 미국이 이렇게나 많은 국채를 발행하는데 과연 괜찮을까? 미국보다 안전한 것이 무엇일까? 미국보다 안전한 것은 기업이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 위기 상황에서도 주가가 더 올라가고 돈도 더 많이 버는 기업에 주목할 수밖에 없다. 자금이 몰리니 이 기업의 주식은 세계 1등 자리에 오른다. 현재는 언택트가 대세다. 코로나로 인해 언택트의 세상은 더 빨리 가속화되었다. 5G, 클라우드, 인공지능, 화상회의, 재택근무 등 언택트는 대세가 되었고 어느새 우리 가까이 바짝 다가왔다. 따라서 미국 국채보다 더 인기를 끄는 것은 바로 미국의 언택트 주식이고 언택트 주식의 대표는 바로 세계 1등 주식이 된다. 사람들은 바보가 아니다. 귀신처럼 돈이 될 만한 곳으로 모여든다. 이 현상이 바로 가격으로 나타난다. 가격은 사람들의 욕망을 가장 정확하고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신호라고 보면 된다. 사람들이 몰리면 가격이 오르고 사람들이 떠나면 가격이 내린다. 명확한 이치다. 우리나라 부동산을 보자. 정부가 수도권의 웬만한 지역은 조정지역으로 묶는 대책을 발표하자 조정지역에서 빠진 지역의 아파트 가격이 단숨에 올라갔다. 향후에도 이런 곳의 아파트는 가격이 더욱 올라갈 것이다. 아파트를 짓는 건설회사는 더 많은 아파트를 지으면서 사람들의 기대에 부응하게 될 것이다. 한마디로 아파트가 부족하면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고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면 그곳에 아파트가 부족하니 더 많은 아파트를 지으라는 신호로 보면 된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가격이 제일 높은 곳은 어디일까? 지역으로만 본다면 아파트 평균가가 가장 높은 곳은 강남이다. 그러니 사람들이 강남을 욕망하는 것이다. 물 좋고 공기 좋아서가 아니라 가격이 높기 때문에 들어가려고 안간 힘을 쓰는 것이다.
앞으로의 기업 경쟁력은 빼앗아 오는 데 있다. 누구의 것을 빼앗아 오는가? 적응하지 못하는 기업의 것이다. 미국의 팡, 페이스북, 아마존, 애플, 넷플릭스, 구글 기업은 기존의 산업을 빼앗아 온다. 그러면서 거대한 공룡 기업이 되었다. 아마존은 오프라인 쇼핑을 가져왔고 오프라인 서점을 가져왔으며 앞으로는 오프라인 헬스케어를 가져오면서 더 큰 기업이 되려 하고 있다. 넷플릭스는 극장 산업을 빼앗아 왔고 마이크로소프트는 오프라인의 서버 수요를 빼앗아 오고 애플은 콘솔 게임, 오프라인 음악 기업 등의 수익을 빼앗아 오고 있다. 앞으로의 가치 투자는 무엇인가? PER, PBR 같은 것이 아니다. 시대 정신과 혁신이다. 과거는 PBR, PER, ROE, 역사적 저점과 같은 기본적 혹은 기술적 분석이나 관점 등이 기업의 가치를 매기는 수단이었다. 그러나 현재는 시대를 바꾸는 기업이 가치를 매기는 수단이 된 것이다. 지나가는 유행과 같은 테마가 아니고 인류의 삶에 변화를 줄 수 있는 기업에 투자하는 것이 진정한 가치 투자가 되었다. 구글의 PBR을 따져보면 무형 자산의 비율이 95%가 넘는다고 한다. 이 얘기는 무엇인가? 앞으로는 지적 재산권과 같은 무형 자산이 토지, 공장, 기계 등과 같은 유형 자산보다 훨씬 가치가 있다는 의미다. PBR을 고집해서는 진짜가 나타나도 알아볼 수가 없게 된다. 공룡 기업은 앞으로도 자신의 몸집을 더욱 크게 불려갈 것이다. 세계 1등 기업이 다 먹는 세상이 온다.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구글 등과 같은 기업이 세상을 석권하게 된다는 말이다. 기업 간에도 빈익빈 부익부가 더욱 심해질 것이다. 이러한 시대 정신과 혁신을 알고 투자하는 자는 돈을 더 벌게 될 것이다. 이런 기업과 함께 성장하는 투자자가 될 수 있다. 4차 산업혁명 70년 후의 미래는 계급사회가 도래한다는 논문이 발표되었다. 1. 최상층부, 플랫폼 소유주, 구글,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등 0.001%. 이들은 플랫폼을 장악한 기업가와 투자자가 될 것이다. 2. 상층부, 플랫폼 스타, 대중적 호소력을 지닌 정치 엘리트, 예체능 스타, 로봇 설계자 등 창의적 전문가 집단, 0.002%. 이들은 플랫폼의 히어로들이다. 3. 하위층, 프레카리아트, 최하위 노동계층, 로봇보다 아래 단계, 99.997%. 이들은 인공지능에 의한 기계의 생산성에 밀려 최하위 노동계층이 된다. 이를 다 믿을 수도 없고 상상하면 무섭기까지 하지만 이처럼 세상을 바꾸는 변화와 혁신을 따르며 투자하지 않으면 투자자의 세계도 이렇게 되지 말라는 법이 없다. 따라서 개인과 개인 간에도 빈익빈 부익부가 더욱더 심해진다. 결론. 양적 완화의 세상은 국가 간에도 빈익빈 부익부를 만든다. 양적 완화로 인한 자본의 가치 하락은 기업의 의존으로 넘어가게 만들고 세상을 바꾸는 혁신 기업이 빛나는 세상이 될 것이다. 물론 여기에 적응하지 못한 기업은 파산의 길로 간다. 이러한 기업을 볼 줄 아는 사람은 부자가 될 것이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노예가 될 것이다. 앞으로의 세상은 모든 면에서 빈익빈 부익부가 더 심해질 수밖에 없다. 인공지능 시대, 살아남을 직업 2가지. AI 채용 시스템 도입한 유니레버, 7만 시간 아꼈다. 유니레버가 채용 시스템에 AI를 쓰고 있다는 뉴스다. AI는 정성적 평가보다는 정량적 평가에 반응할 가능성이 크다. 즉, 자기소개서보다는 학벌, 자격증, 학점 등 수치화가 가능한 항목들로 먼저 사람들을 걸러낼 것으로 보인다. 이젠 AI를 직장 상사로 모셔야 할지도 모를 일이다. 인사권자가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사람은 아무래도 승진 등과 관련하여 불공정 시비가 붙기 쉽다. 그런데 AI가 정량적 평가에 의해 직무 평가를 하면
이런 시비는 줄어들 수 있다. AI가 성과가 나지 않는 직원에게는 해고 통지서를 발송할 수도 있다. 이런 시스템이 자리를 잡으면 사람은 AI가 하는 일에 반론을 제기할 수 없다. 향후 기업은 AI 사용을 점차 늘려갈 것이다. AI와 핵심적인 산업은 어떻게 연결이 될까? 알파고와 이세돌이 격돌한 세기의 바둑 대결. 많이들 기억할 것이다. 우리의 상식을 뒤집어 놓았고 먼 미래에나 있을 법한 일이 성큼 현실로 다가온 상징적인 사건이었다. 알파고는 어떻게 하여 이세돌이라는 천재 바둑 기사를 이길 수 있었을까? 기존에는 바둑에 있어서 경우의 수는 100에 100승 정도의 수가 있어서 인공지능이 인간을 이기기란 어려운 일이라고 여겨졌다. AI가 약진한 동력은 인간의 신경망을 통한 학습이 가능했기 때문이다. 어려운 말은 빼고 인간의 생각을 모방했다는 것이다. 바둑기사는 바둑판에 놓을 수 있는 100에 100승이나 하는 경우의 수를 생각하고 둘까? 아니다. 전체적인 판세를 보고 확률적으로 바둑돌을 놓는다. 인공지능도 인간과 같은 방식으로 바둑돌을 놓는다. 인간의 기보를 분석하여 네모 모양일 때는 1, 2, 3, 4번 중에 2번에 놓는 것이 유리하다는 생각을 한다. 확률적으로 이길 만한 수를 놓는다는 것인데 먼저 수많은 기보가 있어야 한다. 기보를 저장할 만한 데이터 센터가 있어야 하고 데이터 센터와 연결할 초고속 인터넷망이 있어야 하고 연산에 필요한 빠른 CPU가 있어야 한다. 데이터 센터는 당연히 낸드 플래시 메모리, D램 등이 필요하다. 수학적 계산은 CPU가 빠르나 그림 등을 연산할 때는 엔비디아의 GPU가 더 유리하다. 바둑뿐 아니라 운전도 확률적 계산이다. 초보 운전일 때는 서툴러서 사고가 날 때도 있지만 익숙해지면 가던 길만 가지 않는가. 그래서 인공지능도 사람들이 많이 간 길을 데이터 센터에 저장하고 많이 간 길을 가면 사고가 덜 나며 빠르게 갈 수 있다. 이것이 빅데이터다. 이런 빅데이터가 쌓이면 어떤 일이 가능할까? 눈길에서 운전하기가 가능하다. 눈길은 하얀 눈이 세상을 덮었을 때를 가정한다. 사람이야 익숙한 길이니 다니면 되지만 도로에 중앙선도 안 보이고 길인지도 모르는 곳을 인공지능이 이미지 분석으로 갈 수 있을까? 이럴 때 빅데이터가 필요하다. 인공지능은 사람들이 많이 간 코스를 불러와서 운행을 한다. 그러면 눈길에 도로가 보이지 않아도 운행이 가능하다. 따라서 인공지능 시대에 발전하는 것들은 빅데이터, 초고속 인터넷, 슈퍼컴퓨터, 데이터 저장, 인공지능 등과 관련된 기업이다. 인공지능이 조금은 무서운 녀석으로 보이기도 하니 두려움을 줄이기 위해 사람이 인공지능보다 뛰어난 면이 무엇인지 찾아보기로 하자. 예를 들어 멕시코에서 5번째로 큰 도시는 어디인가라는 문제를 냈다고 가정해보자. 사람은 바로 대답할 수 있다. 몰라요. 그러나 인공지능은 자신의 모든 데이터베이스를 훑고 나서 대답할 수 있다. 데이터에 없다. 따라서 사람은 인공지능보다 더 빨리 모른다는 사실을 0.001초 내에 알 수 있다. 이것이 사람이 인공지능보다 더 뛰어난 능력이다. 모르는 사실을 순식간에 알 수 있는 능력 말이다. 그런데 사람의 이런 능력을 어디에 써먹을까? 바로 판단이다. 알고 있다, 혹은 모르고 있다에 대한 판단도 되지만 어떤 일을 할 수 있다, 없다에 대한 판단도 가능하다. 이러한 판단은 어떤 능력인가? CEO에 필요한 능력이다. 앞으로 인공지능이 인간의 직업을 모조리 없앤다고 한다. 그래서 내 직업이 없어지지 않을까 두려움이 일기도 한다. 그러나 여기에 대한 대책은 2가지 길이 있다. 한 가지는 직업을 없애는 기업의 주식을 사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CEO가 되는 것이다. 인공지능이 직업을 다 없앤다고 하지 않나? 이 말의 의미는 인공지능을 쓰면 원가가 절감된다는 뜻이다. 따라서 아이디어만 있다면 직원을 쓰지 않고도 얼마든지 사업을 할 수 있다는 얘기다. 웬만한 일들은 인공지능이 직원 역할을 대신 해주니 말이다. 따라서 인공지능 사회는 직원보다는 사장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사장 마인드를 가져야 한다. 결론. 인공지능이 발전하면 앞으로는 투자자와 CEO만 남을 것이다. 테슬라가 전기차 2천만 대 생산으로 노리는 것. 구글 플레이 30% 수수료 결국 현실됐다. 구글이 애플처럼 모든 앱에 대해 30% 수수료를 받기로 했다. 구글의 수익성은 올라갈 수밖에 없다. 요즘 결제는 모두 모바일로 이루어진다. PC 게임마저도 모바일로 결제한다. 모바일로 결제를 하면 편리하고 간편하다. 사실 PC게임은 애플, 구글에 수수료를 줄 이유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30%의 수수료가 나간다. 게다가 게임 아이템이라도 결제를 하게 되면 결제 수수료는 크게 증가한다. 리니지 같은 PC게임은 현질을 몇 천만 원에서 몇억 원씩 하는데 이런 돈도 모두 애플, 구글로 나간다. 이렇게 한번 플랫폼을 만들어 놓은 기업은 플랫폼 생태계가 바뀌지 않는 한 영원히 수익을 거둘 수 있다. 스마트폰 생태계가 그래서 무섭다. 그런데 여기에 도전장을 내민 기업이 새로 등장했다. 바로 테슬라다. 10년 내 전기차 3대 중 2대는 테슬라. 머스크 2030년 2천만 대 생산. 테슬라의 최고 경영자 일론 머스크가 전기차 생산을 2천만 대로 늘릴 것이라는 계획을 발표하였다. 베런즈는 테슬라가 만약 2천만 대를 판매한다면 테슬라는 8천억 달러 매출에 1천억 달러 수익을 창출한다는 의미라며 거기까지 가려면 갈 길이 멀지만 투자자들은 머스크를 믿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다. 수익이 117조라니 놀라지 않을 수 없는 수치다. 애플 2분기 실적, 매출 전년 대비 1% 상승, 영업이익 8.5% 하락, 아이폰 매출 12% 하락. 전 세계 시가총액 1위를 달리고 있는 애플의 분기 매출이 538억 달러, 연간으로 하면 2152억 달러다. 테슬라가 내세운 8천억 달러 목표는 현재 애플의 연간 매출보다 4배나 많은 금액이다. 결국 테슬라가 노리는 것은 무엇인가? 애플과 구글이 잡고 있는 스마트폰 플랫폼 생태계를 전기차 플랫폼이 가져온다는 구상이다. 환경도 테슬라에게 유리하다. 캘리포니아 2035년부터 가솔린 자동차 판매 금지. 캘리포니아가 2035년까지 모든 승용차와 트럭을 친환경차로 바꾼다고 발표하였다. 전기차가 대세가 된다는 의미다. 캘리포니아는 뉴욕주와 함께 인구 밀도가 가장 높은 주 가운데 하나다. 이곳만 빼고 자동차를 판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미국은 2035년까지 가솔린차에서 친환경차로 대세가 바뀔 것이다.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도 그린 에너지 패권을 잡으려고 친환경차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플랫폼에 주목해야 한다. 전기차의 차별화는 무엇일까? 바로 플랫폼이다. 현재 스마트폰만 만드는 회사는 삼성전자고 스마트폰과 함께 플랫폼을 갖고 있는 회사는 애플이다. 시가총액은 한때 7배 차이가 났다. 두 회사의 시가총액이 이처럼 크게 차이가 나는 이유는 바로 영업이익률에 있다. 영업이익률은 외주가 많고 설비가 없을수록 좋아진다. 외주가 많으면 인건비와 같은 고정비가 적게 들고 설비가 없으면 감가상각도 발생하지 않는다. 애플의 경우 자신은 플랫폼만 운영하고 기기는 중국의 폭스콘에 아웃소싱을 한다. 폭스콘의 영업이익률은 겨우 4%밖에 되지 않는다. 사실 영업이익률의 핵심은 소프트웨어, 즉 애플 iOS의 생태계라 하겠다. 고정비가 없는 소프트웨어 시스템은 큰 부가가치를 만들어낸다. 향후 테슬라의 경쟁자는 자동차를 만드는 기업이 아니라 스마트폰으로 생태계를 구성한 기업이 될 것이다. 헤게모니를 두고 커다란 전쟁이 발발할 것이며 승자는 곧 세계 1등이 될 것이다.
단순히 상대를 넘어서는 경쟁을 넘어 세계 1등에 올라서기 위한 치열한 각축전이 예상된다. 이에 맞서 애플은 자율주행차를 만들려고 한다. 향후 자동차 플랫폼까지 장악하려는 포석이다. 과연 누가 헤게모니를 잡을까? 아직은 아무도 모른다. 한 곳을 선택해 자금을 모두 투여하기에는 리스크가 크다. 가장 좋은 방법은 1등에 쭉 투자하다가 1등이 바뀌면 또 바꿔서 투자하면 되는 것이다. 지금은 애플이 1등이지만 테슬라가 승리하면 애플을 제치고 1등에 올라설 것이고 투자자는 그때 애플에서 테슬라로 종목을 교체하면 된다. 만약 테슬라가 생태계를 장악하면 테슬라의 플랫폼으로 바뀔 것이다. 플랫폼이 바뀌면 테슬라가 스마트폰을 만들 수도 있다. 어차피 디바이스는 중요하지 않다. 플랫폼을 장악한 자가 디바이스도 장악한다. 결론. 플랫폼을 장악한 자가 세상의 1등이 된다. 테슬라가 생산량을 늘려 시장 지배력을 높이려는 이유도 플랫폼 장악에 있다. 여기까지 부의 체인저 1의 본문 일부였습니다. 이 책의 저자 조던 김장섭님은 2004년 무렵부터 부동산 투자를 시작해 경매, 재개발, 상가, 토지까지 다양한 형태의 투자로 큰 수익을 거둔 화려한 경력의 전업 투자자입니다. 현재는 주식 투자까지 병행하며 국내 경기와 세계 경기까지 전체적인 흐름을 파악할 줄 아는 몇 안 되는 전문 투자자입니다. 이 책은 2021년 11월에 발행된 책으로 코로나 시대 이후 세계의 경제 요소들의 변화와 세상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저자의 예리한 분석을 저술했습니다. 이 책은 크게 두 파트로 나뉘어 있고 1부는 새로운 세상이 온다, 2부는 새로운 부가 온다입니다. 1부에서는 직장인이 재테크를 해야 하는 이유나 주식 투자의 원칙, 코로나 시대 이후 글로벌 경제, AI, 자율주행 등 미래의 시장에 대한 예측과 더불어 우리가 주식을 어떤 시각을 가지고 투자를 하는 것이 좋은지 실질적인 조언을 덧붙이고 있습니다. 2부에서는 미중 반도체, 무역, 금융전쟁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고 그래서 우리는 어떤 시장에 투자를 해야 하는지 결론을 풀어내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한 이 책의 결론을 단 한 문장으로 요약해보면 세계 1등인 미국 1등 주식을 사서 장기 보유하면 부자가 될 것이다. 무조건 1등을 사라입니다. 단 저자는 현재는 1등 주식을 사고 미래에는 1등 주식이 바뀔 수도 있으니 그때 갈아타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 책에서 저자는 미래의 시장과 글로벌 경제 환경을 예측할 수 있는 수많은 정보와 견해를 전달하고 있는데요. 결국 세계 1등이 누가 될 것인가를 예측하기 위한 내용이 아닐까 생각되었습니다. 책의 목차와 전체적인 내용의 흐름이 주제별로 정리된 느낌은 아니고 내용 전체를 보면 방대한 양의 정보를 담고 있기 때문에 바로바로 머릿속에 정리가 되진 않는 책이었습니다. 하지만 투자자들이 꼭 알고 있어야 하는 기본 경제 상식들과 미래 산업과 시장에 대한 예측을 스스로 공부해 볼 수 있도록 충분한 내용을 담고 있기에 유용한 책이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이 책이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와 댓글은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주식은 모아가기만 하면 되는가? 아니면 사고 팔아야 하나? 1등 주식 투자법은 사고 파는 투자를 전제로 한다. 한 곳에 머물지 않는다. 모아가는 전략도 아니다. 주식을 모아간다는 말은 보통 매달 적립식으로 주식수를 늘려가는 방식이다. 혹은 부정기적으로 돈이 생길 때마다 투자를 하는 경우다. 어떤 주식을 모아가야 하는가? 1등 주식일까? 아니다. 자신이 생각한 주식이다. 예전 강의를 수강한 사람이 있었는데 자신은 아마존이 좋다고 했다. 그래서 돈이 생길 때마다
아마존을 산다고 한다. 아마존의 미래 가치를 믿는다며 월급 통장에서 생활비를 빼고 나머지 돈으로 아마존만 산다는 것이다. 이런 방식이 모아가는 전략이다. 세계 1등 주식은 어떻게 투자해야 할까? 모아가야 할까? 사고 팔아야 할까? 답은 사고 파는 전략이다. 1등 주식을 사고 파는 이유는 1등 주식이 지속적으로 바뀌기 때문이다. 하나의 주식을 모아가는 투자자는 세계 1등 주식이 바뀌어도 갈아탈 이유가 없다. 1등이건 1등에서 2등이 되었건 혹은 10등까지 밀려나도 모아가기만 하면 되니까 말이다. 따라서 모아가는 투자를 하고 싶다면 개별 주식보다는 S&P 500과 같은 지수 추종 ETF인 VOO와 같은 상품을 돈이 생길 때마다 모으는 게 좋다. 모아가는 전략은 지수 관련 종목에 구사하는 것이다. 세계 1등 주식 투자법은 모아가는 전략이 아닌 사고 파는 전략이다. 다만 세계 1등 주식을 추종하면서 모아가는 것도 맞는 말이다. 계속해서 모아가되 세계 1등 주식이 바뀌면 바뀐 주식으로 갈아타면서 계속해서 모아가면 된다. 그러나 기본 전제는 사고 파는 전략이다. 주식에서 가격이란 어떤 의미일까? 나는 주식의 가격인 평단가에 크게 의미를 두지 않는다. 어느 가격에 사건 사서 올라가면 된다. 내가 애플을 $150에 사서 $160에 팔고 다시 $200에 사더라도 억울해하지 않는다. 평단가에 의미를 두면 주식을 사고 팔 수 없을 뿐더러 돈이 생겨도 더 살 수가 없다. 여러 가지 필요 없는 감정이 투자에 뒤섞여 버리기 때문이다. 내가 1,000만 원으로 애플을 $350일 때 샀는데 다음 달에 돈이 생겨서 1,000만 원으로 애플을 사려고 보니 $400가 되었다. 그러면 살 수 있을까? 지난달 얼마에 샀는데 너무 비싸다고 생각하지 않을까? 당연히 이런 생각이 들기 마련이다. 따라서 평단가에 지나친 의미를 두면 투자가 복잡하고 힘들어진다. 오를 것 같고 떨어질 것 같은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이 머리를 지배한다. 그리고 큰 돈을 투자하기 어려워진다. 이런 성향의 투자자는 수익률에 목숨을 건다. 내가 1,000만 원 넣어서 2,000만 원이 되었으니 2배, 즉 수익 100%가 나왔는데 지금 더 큰 돈을 넣으면 물타기가 되어서 수익률이 20%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추가 매수를 망설이게 된다. 이래서는 한 종목에 큰 돈을 넣을 수 없고 이 종목에 조금, 저 종목에 조금 이런 식으로 투자하거나 투자금 자체를 늘릴 수 없게 된다. 개미들의 또 다른 특징 중 하나는 자신이 샀던 가격을 잊지 않는다는 점이다. 애플을 $2에 사서 $4에 팔아 2배의 수익을 거두었다. 그런데 한참 시간이 지나서 보니 애플의 주가가 $400가 되었다. 그러면 이 개미는 $400에 살 수 있을까? 매수가 쉽지 않다. 자신이 판 가격인 $4만 생각할 뿐이다. 그런데 애플은 그동안 지속 성장해왔고 수익이나 미래 가치가 $400에 수렴했으니 $400가 된 것이 아닌가. 이런 절대적인 가치가 아닌 자신이 판 $4라는 상대적 가치에 집착하기 때문에 애플을 놓치고 만다. 나는 $150에 샀다가 $160에 팔고 다시 $200가 되었어도 다시 사는데 아무 거리낌이 없다. 평단가를 신경 쓰지 않기 때문이다. 평단가를 신경 쓰면 절대 큰 돈을 집어넣지 못하고 오르는 주식에 더 돈을 넣지 못한다. 그저 소액으로 휘휘 소심하게 휘젓기만 하는 것이다. 소액으로는 주가가 10배 올라도 부자가 되지 못한다. 100만 원이 10배가 올라 1,000만 원이 된다고 부자가 될 수 있는가? 지속적으로 돈을 넣어서 평단가가 높아져야 부자가 되는 것이다. 손절매를 못하는 투자자도 많다. 1억 원을 넣었는데 10%가 빠져서 9천만 원이 되었다. 손절매를 두려워하는 투자자는 1,000만 원이 아까워서 절대 팔지 못한다. 그런데 50%가 빠졌다고 가정해보자. 손실이 5천만 원이다. 수렁에 빠져버렸다. 이때 팔 수 있을까? 1,000만 원 빠졌을 때는 못 파는데 5천만 원 빠지면 팔 수 있는가? 미션 임파서블이 되고 만다. 반대의 경우도 생각해보자.
1억 원을 넣어서 10%가 올라 1억 1천만 원이 되었다. 올랐으니 수익 실현을 한다고 팔아서 1천만 원 이득이 되었다. 그런데 몇 달이 지나고 보니 내가 판 가격보다 주가가 20%나 올라 버렸다. 지난번과 같은 수량을 사려면 1억 2천만 원이 필요하다. 살 수 있을까? 손절매와 같은 이유로 사지 못한다. 만약 주가가 더 올라서 1억 5천만 원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이때는 살 수 있을까? 아마 때려 죽어도 못 살 것이다. 이래서는 부자가 되지 못한다. 손절매를 잘해야 돈을 잃지 않고 평단가를 잊어야 더 살 수 있는 것이다. 부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크게 잃지 않아야 한다. 크게 잃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1. 절대 팔지 않는다. 본전이 될 때까지. 우리나라 대부분의 주식은 우하향하고 있다. 물론 최근에는 지수가 레벨업되고 있기는 하지만 과거 수십 년간 한국 주식은 고전을 면치 못했다. 현대차, 포스코 등 우량 종목이라고 생각했던 주식도 하염없이 떨어지기만 했었다. 여기서 본전이 될 때까지 절대 팔지 않는 주식은 세계 1등과 같은 우량한 주식이다. 2. 일정 구간에서는 손절매 라인을 만들고 팔아야 한다. 손절매 라인은 미리 설정해두고 상황이 오면 앞뒤 따지지 않고 실행해야 한다. 예를 들어 산 가격에서 마이너스 5% 이상 빠지면 판다. 이를 실천하면 잃어도 크게 잃지 않는다. 또는 나스닥 지수에 마이너스 3%가 뜨면 전량 매도한다. 이것도 크게 잃지 않는다. 나스닥 지수 마이너스 3%로 시작하는 공황의 시기. 대부분의 주식은 50%까지 빠지고 심지어 상장 폐지가 되기도 한다. 주가의 미래를 우리 힘으로는 알 수 없기 때문에 손절매 라인을 만들고 지키면 잃어도 크게 잃지 않는다. 반면 거지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반대로 행동하면 된다. 한 번 잃을 때 크게 잃으면 된다는 얘기다. 크게 잃는 방법은 무엇인가? 1. 대출과 레버리지를 쓰면 크게 망한다. 왜 레버리지를 쓰면 크게 망하는가? A라는 주식을 대출을 끼고 3배 레버리지 껴서 샀다. 그런데 30% 이상 떨어지면 어떻게 되는가? 원금이 10%만 남는다. 결국 40%까지 빠지면 3배 레버리지니까 마이너스 120%가 되어서 원금은 다 까먹고 마이너스 20%가 되는 것이다. 2. 절대 팔지 않고 버티면 크게 망한다. 주식의 가치는 시시각각으로 변한다. 천하제일의 주식도 피해갈 수 없는 운명이다. 오를 때는 상관없지만 떨어질 때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다. 나중에 오르겠지 하고 팔지 않고 버티다가 결국 상장 폐지를 당할 수도 있다. 그러면 어렵지 않게 크게 망하는 것이다. 주식 투자로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1. 절대 레버리지, 대출을 쓰지 않는다. 2. 시장이 시키는 대로 따른다. 시장이 사라고 하면 사고, 시장이 팔라고 하면 군말 없이 판다. 철저히 시장을 믿고 따르는 전략이다. 시장을 따르면 시장은 절대 잃지 않는다는 보장을 해준다. 그리고 수익으로 보답한다. 마이너스 3%가 뜨면 팔면 된다. 혹시 모를 공황이 올 수 있으니까 신호를 주는 것이다. 이렇게 팔면 수수료는 나가도 크게 잃지는 않는다. 공황이 끝나면 다시 사면 된다. 다시 마이너스 3%가 뜨면 또 팔면 된다. 단순하다. 비가 오면 우산을 쓰고 비가 그치면 우산을 접는다. 시장은 원래 양치기 소년이다. 능수능란한 거짓말쟁이다. 나스닥 지수에 마이너스 3% 폭락이라는 태풍이 불고도 다음 날 오를 확률이 50대 50이다. 페이크가 절반이라는 뜻이다. 즉, 마이너스 3%가 뜨고도 별일 없이 지나갈 수도 있다는 의미다. 그런데 이런 양치기 소년의 이야기라도 귀담아 들어야 한다. 언젠가는 10년에 한 번 오는 공황이 지금까지의 노력을 완전히 물거품으로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이번에 마이너스 3%는 공황과 관련이 없다고 그 누가 장담할 수 있겠는가?
시장에 역행하는 자신의 행동을 자랑처럼 여기는 말을 종종 듣는다. 마이너스 3%를 버텼더니 오히려 더 올랐어. 마이너스 3% 뜰 때 들어간 사람이 승자야. 이렇게 말이다. 그런데 만약 그날이 2000년 닷컴 버블의 꼭대기였다면 어땠을까? 3년 반 동안 78%가 빠지는 꼭대기였다면 말이다. 원금 회복까지 14년이 걸려 2014년에야 주가가 제자리로 돌아왔다. 이래도 버텼을까? 결론. 시장 앞에서 겸손해야 한다. 조금 벌었다 하여 내가 최고야 하고 나대지 말자. 원래 초보는 한 번도 잃어본 적이 없어서 자만심이 충만하다. 이런 사람이 사고를 친다. 시장은 양치기 소년이다. 하지만 시장이 주는 신호를 철저히 지키자. 즉, 마이너스 3% 룰을 철저히 지키고 세계 1등 주식을 장기 투자하면 부자가 된다. 1등이 다 먹는 세상. 빈익빈 부익부 현상은 앞으로 더욱 심화된다. 코로나 위기를 겪으면서 미 연준은 양적 완화와 제로금리 정책을 시행하였다. 2008년 금융위기 당시 양적 완화 규모는 3조 5천억 달러였다. 그러나 2020년 코로나 위기를 겪으면서 연준이 단 몇 달 만에 쓴 양적 완화는 2조 9천억 달러였다. 2008년 금융위기 때에 육박한다. 이것이 끝이 아니다. 2차 대유행을 앞두고 의회의 승인을 받아 3조 달러의 돈을 더 풀려고 하고 있다. 이 돈마저 풀게 된다면 돈의 가치는 실질적으로 엄청나게 떨어질 것이다. 그러나 달러 가치의 하락 징후는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기업들은 제로금리로 인해 싸진 이자 때문에라도 회사채를 더 찍어서 현금을 확보하려고 하고 있다. 달러 인덱스가 떨어지기는 했지만 찍어낸 돈에 비하면 떨어진 것도 아니다. 코로나 위기가 더 심해진다면 오히려 달러의 가치가 올라갈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돈을 풀었는데도 달러의 가치가 유지되는 이유는 시중에 돈이 돌지 않는 돈맥경화 때문이다. 미국이 막대한 양의 돈을 풀자 이에 맞춰 세계 각국 정부도 돈을 풀어 경기를 살리려 하고 있다. 한국도 재난지원금 형태로 돈을 뿌렸고 추경을 통해 더 많은 돈을 확보하는 데 중점을 둔다. 한국의 정부 부채는 이미 많이 올라갔고 앞으로도 더 많이 오를 것으로 보인다. 정부에서 돈을 풀면 인플레이션이 일어난다. 인플레이션이 일어나면 돈의 가치가 하락한다. 물가가 올라간다는 뜻이다. 물가가 올라가면 임금 노동자들은 임금을 올려달라고 정부에게 요구하고 정부는 임금을 올려주는 입법을 발의한다. 최저임금이 올라가는 이유이기도 하다. 이로 인해 임금이 올라가지만 임금이 올라가면서 더 많은 돈이 풀리기에 인플레이션은 더 크게 일어난다. 이때 선진국과 신흥국 중 어떤 나라 돈의 가치가 더 많이 떨어질까? 미국인가 아니면 아르헨티나인가? 당연히 아르헨티나다. 왜냐하면 같은 양적 완화를 해도 미국의 국채는 세계 각국에서 사주면서 오히려 가격이 안정되는데 아르헨티나의 국채는 부도가 난다. 왜 부도가 나는가? 국채는 갚는 것이 아니다. 새로운 국채를 발행해서 예전에 발행했던 국채의 만기가 돌아오면 갚아 나가는 방식이다. 그런데 이렇게 위기 상황에서 전 세계가 양적 완화를 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더 안전한 나라의 국채만을 사게 된다. 국채를 사는 외국인의 돈은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미국의 국채를 먼저 사고 돈이 남으면 아르헨티나 국채를 사는데 돈이 남을 리가 없다. 따라서 아르헨티나의 국채를 사줄 곳은 거의 없다. 그러면 아르헨티나는 더 높은 금리를 주면서 국채를 발행해야 그나마 사줄 곳이 생긴다. 당연히 아르헨티나의 이자 부담이 더욱 가중된다. 그리고 이런 위기 상황에서는 더 많은 자금이 해외로 빠져나간다. 국채를 발행해서 신규 발행 국채를 메우지 못하면 결국 디폴트가 될 수밖에 없다. 이런 구조이기 때문에 위기가 오면 선진국과 신흥국 간의 빈부 격차는 더 커지게 되어 있다. 위기가 오면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한다.
미국이 이렇게나 많은 국채를 발행하는데 과연 괜찮을까? 미국보다 안전한 것이 무엇일까? 미국보다 안전한 것은 기업이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 위기 상황에서도 주가가 더 올라가고 돈도 더 많이 버는 기업에 주목할 수밖에 없다. 자금이 몰리니 이 기업의 주식은 세계 1등 자리에 오른다. 현재는 언택트가 대세다. 코로나로 인해 언택트의 세상은 더 빨리 가속화되었다. 5G, 클라우드, 인공지능, 화상회의, 재택근무 등 언택트는 대세가 되었고 어느새 우리 가까이 바짝 다가왔다. 따라서 미국 국채보다 더 인기를 끄는 것은 바로 미국의 언택트 주식이고 언택트 주식의 대표는 바로 세계 1등 주식이 된다. 사람들은 바보가 아니다. 귀신처럼 돈이 될 만한 곳으로 모여든다. 이 현상이 바로 가격으로 나타난다. 가격은 사람들의 욕망을 가장 정확하고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신호라고 보면 된다. 사람들이 몰리면 가격이 오르고 사람들이 떠나면 가격이 내린다. 명확한 이치다. 우리나라 부동산을 보자. 정부가 수도권의 웬만한 지역은 조정지역으로 묶는 대책을 발표하자 조정지역에서 빠진 지역의 아파트 가격이 단숨에 올라갔다. 향후에도 이런 곳의 아파트는 가격이 더욱 올라갈 것이다. 아파트를 짓는 건설회사는 더 많은 아파트를 지으면서 사람들의 기대에 부응하게 될 것이다. 한마디로 아파트가 부족하면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고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면 그곳에 아파트가 부족하니 더 많은 아파트를 지으라는 신호로 보면 된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가격이 제일 높은 곳은 어디일까? 지역으로만 본다면 아파트 평균가가 가장 높은 곳은 강남이다. 그러니 사람들이 강남을 욕망하는 것이다. 물 좋고 공기 좋아서가 아니라 가격이 높기 때문에 들어가려고 안간힘을 쓰는 것이다. 앞으로의 기업 경쟁력은 빼앗아 오는 데 있다. 누구의 것을 빼앗아 오는가? 적응하지 못하는 기업의 것이다. 미국의 팡, 페이스북, 아마존, 애플, 넷플릭스, 구글 기업은 기존의 산업을 빼앗아 온다. 그러면서 거대한 공룡 기업이 되었다. 아마존은 오프라인 쇼핑을 가져왔고 오프라인 서점을 가져왔으며 앞으로는 오프라인 헬스케어를 가져오면서 더 큰 기업이 되려 하고 있다. 넷플릭스는 극장 산업을 빼앗아 왔고 마이크로소프트는 오프라인의 서버 수요를 빼앗아 오고 애플은 콘솔 게임, 오프라인 음악 기업 등의 수익을 빼앗아 오고 있다. 앞으로의 가치 투자는 무엇인가? PER, PBR 같은 것이 아니다. 시대 정신과 혁신이다. 과거는 PBR, PER, ROE, 역사적 저점과 같은 기본적 혹은 기술적 분석이나 관점 등이 기업의 가치를 매기는 수단이었다. 그러나 현재는 시대를 바꾸는 기업이 가치를 매기는 수단이 된 것이다. 지나가는 유행과 같은 테마가 아니고 인류의 삶에 변화를 줄 수 있는 기업에 투자하는 것이 진정한 가치 투자가 되었다. 구글의 PBR을 따져보면 무형자산의 비율이 95%가 넘는다고 한다. 이 얘기는 무엇인가? 앞으로는 지적 재산권과 같은 무형자산이 토지, 공장, 기계 등과 같은 유형자산보다 훨씬 가치가 있다는 의미다. PBR을 고집해서는 진짜가 나타나도 알아볼 수가 없게 된다. 공룡 기업은 앞으로도 자신의 몸집을 더욱 크게 불려갈 것이다. 세계 1등 기업이 다 먹는 세상이 온다.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구글 등과 같은 기업이 세상을 석권하게 된다는 말이다. 기업 간에도 빈익빈 부익부가 더욱 심해질 것이다. 이러한 시대 정신과 혁신을 알고 투자하는 자는 돈을 더 벌게 될 것이다. 이런 기업과 함께 성장하는 투자자가 될 수 있다. 4차 산업혁명 70년 후의 미래는 계급사회가 도래한다는 논문이 발표되었다. 1. 최상층부, 플랫폼 소유주, 구글,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등 0.001%. 이들은 플랫폼을 장악한 기업가와 투자자가 될 것이다. 2. 상층부, 플랫폼 스타,
대중적 호소력을 지닌 정치 엘리트, 예체능 스타, 로봇 설계자 등 창의적 전문가 집단 0.002%. 이들은 플랫폼의 히어로들이다. 3. 하위층, 프레카리아트, 최하위 노동계층, 로봇보다 아래 단계 99.997%. 이들은 인공지능에 의한 기계의 생산성에 밀려 최하위 노동계층이 된다. 이를 다 믿을 수도 없고 상상하면 무섭기까지 하지만 이처럼 세상을 바꾸는 변화와 혁신을 따르며 투자하지 않으면 투자자의 세계도 이렇게 되지 말라는 법이 없다. 따라서 개인과 개인 간에도 빈익빈 부익부가 더욱더 심해진다. 결론. 양적 완화의 세상은 국가 간에도 빈익빈 부익부를 만든다. 양적 완화로 인한 자본의 가치 하락은 기업의 의존으로 넘어가게 만들고 세상을 바꾸는 혁신 기업이 빛나는 세상이 될 것이다. 물론 여기에 적응하지 못한 기업은 파산의 길로 간다. 이러한 기업을 볼 줄 아는 사람은 부자가 될 것이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노예가 될 것이다. 앞으로의 세상은 모든 면에서 빈익빈 부익부가 더 심해질 수밖에 없다. 인공지능 시대, 살아남을 직업 2가지. AI 채용 시스템 도입한 유니레버, 7만 시간 아꼈다. 유니레버가 채용 시스템에 AI를 쓰고 있다는 뉴스다. AI는 정성적 평가보다는 정량적 평가에 반응할 가능성이 크다. 즉, 자기소개서보다는 학벌, 자격증, 학점 등 수치화가 가능한 항목들로 먼저 사람들을 걸러낼 것으로 보인다. 이젠 AI를 직장 상사로 모셔야 할지도 모를 일이다. 인사권자가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사람은 아무래도 승진 등과 관련하여 불공정 시비가 붙기 쉽다. 그런데 AI가 정량적 평가에 의해 직무평가를 하면 이런 시비는 줄어들 수 있다. AI가 성과가 나지 않는 직원에게는 해고 통지서를 발송할 수도 있다. 이런 시스템이 자리를 잡으면 사람은 AI가 하는 일에 반론을 제기할 수 없다. 향후 기업은 AI 사용을 점차 늘려갈 것이다. AI와 핵심적인 산업은 어떻게 연결이 될까? 알파고와 이세돌이 격돌한 세기의 바둑 대결. 많이들 기억할 것이다. 우리의 상식을 뒤집어 놓았고 먼 미래에나 있을 법한 일이 성큼 현실로 다가온 상징적인 사건이었다. 알파고는 어떻게 하여 이세돌이라는 천재 바둑 기사를 이길 수 있었을까? 기존에는 바둑에 있어서 경우의 수는 100에 100승 정도의 수가 있어서 인공지능이 인간을 이기기란 어려운 일이라고 여겨졌다. AI가 약진한 동력은 인간의 신경망을 통한 학습이 가능했기 때문이다. 어려운 말은 빼고 인간의 생각을 모방했다는 것이다. 바둑기사는 바둑판에 놓을 수 있는 100에 100승이나 하는 경우의 수를 생각하고 둘까? 아니다. 전체적인 판세를 보고 확률적으로 바둑돌을 놓는다. 인공지능도 인간과 같은 방식으로 바둑돌을 놓는다. 인간의 기보를 분석하여 네모 모양일 때는 1, 2, 3, 4번 중에 2번에 놓는 것이 유리하다는 생각을 한다. 확률적으로 이길 만한 수를 놓는다는 것인데 먼저 수많은 기보가 있어야 한다. 기보를 저장할 만한 데이터 센터가 있어야 하고 데이터 센터와 연결할 초고속 인터넷망이 있어야 하고 연산에 필요한 빠른 CPU가 있어야 한다. 데이터 센터는 당연히 낸드 플래시 메모리, D램 등이 필요하다. 수학적 계산은 CPU가 빠르나 그림 등을 연산할 때는 엔비디아의 GPU가 더 유리하다. 바둑뿐 아니라 운전도 확률적 계산이다. 초보 운전일 때는 서툴러서 사고가 날 때도 있지만 익숙해지면 가던 길만 가지 않는가. 그래서 인공지능도 사람들이 많이 간 길을 데이터 센터에 저장하고 많이 간 길을 가면 사고가 덜 나며 빠르게 갈 수 있다. 이것이 빅데이터다. 이런 빅데이터가 쌓이면 어떤 일이 가능할까? 눈길에서 운전하기가 가능하다. 눈길은 하얀 눈이 세상을 덮었을 때를 가정한다. 사람이야 익숙한 길이니 다니면 되지만 도로에 중앙선도 안 보이고
길인지도 모르는 곳을 인공지능이 이미지 분석으로 갈 수 있을까? 이럴 때 빅데이터가 필요하다. 인공지능은 사람들이 많이 간 코스를 불러와서 운행을 한다. 그러면 눈길에 도로가 보이지 않아도 운행이 가능하다. 따라서 인공지능 시대에 발전하는 것들은 빅데이터, 초고속 인터넷, 슈퍼컴퓨터, 데이터 저장, 인공지능 등과 관련된 기업이다. 인공지능이 조금은 무서운 녀석으로 보이기도 하니 두려움을 줄이기 위해 사람이 인공지능보다 뛰어난 면이 무엇인지 찾아보기로 하자. 예를 들어 멕시코에서 5번째로 큰 도시는 어디인가라는 문제를 냈다고 가정해보자. 사람은 바로 대답할 수 있다. 몰라요. 그러나 인공지능은 자신의 모든 데이터베이스를 훑고 나서 대답할 수 있다. 데이터에 없다. 따라서 사람은 인공지능보다 더 빨리 모른다는 사실을 0.001초 내에 알 수 있다. 이것이 사람이 인공지능보다 더 뛰어난 능력이다. 모르는 사실을 순식간에 알 수 있는 능력 말이다. 그런데 사람의 이런 능력을 어디에 써먹을까? 바로 판단이다. 알고 있다. 혹은 모르고 있다에 대한 판단도 되지만 어떤 일을 할 수 있다, 없다에 대한 판단도 가능하다. 이러한 판단은 어떤 능력인가? CEO에 필요한 능력이다. 앞으로 인공지능이 인간의 직업을 모조리 없앤다고 한다. 그래서 내 직업이 없어지지 않을까 두려움이 일기도 한다. 그러나 여기에 대한 대책은 2가지 길이 있다. 한 가지는 직업을 없애는 기업의 주식을 사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CEO가 되는 것이다. 인공지능이 직업을 다 없앤다고 하지 않나? 이 말의 의미는 인공지능을 쓰면 원가가 절감된다는 뜻이다. 따라서 아이디어만 있다면 직원을 쓰지 않고도 얼마든지 사업을 할 수 있다는 얘기다. 웬만한 일들은 인공지능이 직원 역할을 대신 해주니 말이다. 따라서 인공지능 사회는 직원보다는 사장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사장 마인드를 가져야 한다. 결론. 인공지능이 발전하면 앞으로는 투자자와 CEO만 남을 것이다. 테슬라가 전기차 2천만 대 생산으로 노리는 것. 구글 플레이 30% 수수료 결국 현실됐다. 구글이 애플처럼 모든 앱에 대해 30% 수수료를 받기로 했다. 구글의 수익성은 올라갈 수밖에 없다. 요즘 결제는 모두 모바일로 이루어진다. PC게임마저도 모바일로 결제한다. 모바일로 결제를 하면 편리하고 간편하다. 사실 PC게임은 애플, 구글에 수수료를 줄 이유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30%의 수수료가 나간다. 게다가 게임 아이템이라도 결제를 하게 되면 결제 수수료는 크게 증가한다. 리니지 같은 PC게임은 현질을 몇 천만 원에서 몇억 원씩 하는데 이런 돈도 모두 애플, 구글로 나간다. 이렇게 한번 플랫폼을 만들어 놓은 기업은 플랫폼 생태계가 바뀌지 않는 한 영원히 수익을 거둘 수 있다. 스마트폰 생태계가 그래서 무섭다. 그런데 여기에 도전장을 내민 기업이 새로 등장했다. 바로 테슬라다. 10년 내 전기차 3대 중 2대는 테슬라. 머스크 2030년 2천만 대 생산. 테슬라의 최고 경영자 일론 머스크가 전기차 생산을 2천만 대로 늘릴 것이라는 계획을 발표하였다. 베런즈는 테슬라가 만약 2천만 대를 판매한다면 테슬라는 8천억 달러 매출에 1천억 달러 수익을 창출한다는 의미라며 거기까지 가려면 갈 길이 멀지만 투자자들은 머스크를 믿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다. 수익이 117조라니 놀라지 않을 수 없는 수치다. 애플 2분기 실적, 매출 전년 대비 1% 상승, 영업이익 8.5% 하락, 아이폰 매출 12% 하락. 전 세계 시가총액 1위를 달리고 있는 애플의 분기 매출이 538억 달러, 연간으로 하면 2152억 달러다. 테슬라가 내세운 8천억 달러 목표는 현재 애플의 연간 매출보다 4배나 많은 금액이다. 결국
테슬라가 노리는 것은 무엇인가? 애플과 구글이 잡고 있는 스마트폰 플랫폼 생태계를 전기차 플랫폼이 가져온다는 구상이다. 환경도 테슬라에게 유리하다. 캘리포니아 2035년부터 가솔린 자동차 판매 금지. 캘리포니아가 2035년까지 모든 승용차와 트럭을 친환경차로 바꾼다고 발표하였다. 전기차가 대세가 된다는 의미다. 캘리포니아는 뉴욕주와 함께 인구 밀도가 가장 높은 주 가운데 하나다. 이곳만 빼고 자동차를 판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미국은 2035년까지 가솔린 차에서 친환경 차로 대세가 바뀔 것이다.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도 그린 에너지 패권을 잡으려고 친환경차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플랫폼에 주목해야 한다. 전기차의 차별화는 무엇일까? 바로 플랫폼이다. 현재 스마트폰만 만드는 회사는 삼성전자고 스마트폰과 함께 플랫폼을 갖고 있는 회사는 애플이다. 시가총액은 한때 7배 차이가 났다. 두 회사의 시가총액이 이처럼 크게 차이가 나는 이유는 바로 영업이익률에 있다. 영업이익률은 외주가 많고 설비가 없을수록 좋아진다. 외주가 많으면 인건비와 같은 고정비가 적게 들고 설비가 없으면 감가상각도 발생하지 않는다. 애플의 경우 자신은 플랫폼만 운영하고 기기는 중국의 폭스콘에 아웃소싱을 한다. 폭스콘의 영업이익률은 겨우 4%밖에 되지 않는다. 사실 영업이익률의 핵심은 소프트웨어, 즉 애플 iOS의 생태계라 하겠다. 고정비가 없는 소프트웨어 시스템은 큰 부가가치를 만들어낸다. 향후 테슬라의 경쟁자는 자동차를 만드는 기업이 아니라 스마트폰으로 생태계를 구성한 기업이 될 것이다. 헤게모니를 두고 커다란 전쟁이 발발할 것이며 승자는 곧 세계 1등이 될 것이다. 단순히 상대를 넘어서는 경쟁을 넘어 세계 1등에 올라서기 위한 치열한 각축전이 예상된다. 이에 맞서 애플은 자율주행차를 만들려고 한다. 향후 자동차 플랫폼까지 장악하려는 포석이다. 과연 누가 헤게모니를 잡을까? 아직은 아무도 모른다. 한 곳을 선택해 자금을 모두 투여하기에는 리스크가 크다. 가장 좋은 방법은 1등에 쭉 투자하다가 1등이 바뀌면 또 바꿔서 투자하면 되는 것이다. 지금은 애플이 1등이지만 테슬라가 승리하면 애플을 제치고 1등에 올라설 것이고 투자자는 그때 애플에서 테슬라로 종목을 교체하면 된다. 만약 테슬라가 생태계를 장악하면 테슬라의 플랫폼으로 바뀔 것이다. 플랫폼이 바뀌면 테슬라가 스마트폰을 만들 수도 있다. 어차피 디바이스는 중요하지 않다. 플랫폼을 장악한 자가 디바이스도 장악한다. 결론. 플랫폼을 장악한 자가 세상의 1등이 된다. 테슬라가 생산량을 늘려 시장 지배력을 높이려는 이유도 플랫폼 장악에 있다. 여기까지 부의 체인저 1의 본문 일부였습니다. 이 책의 저자 조던 김장섭님은 2004년 무렵부터 부동산 투자를 시작해 경매, 재개발, 상가, 토지까지 다양한 형태의 투자로 큰 수익을 거둔 화려한 경력의 전업 투자자입니다. 현재는 주식 투자까지 병행하며 국내 경기와 세계 경기까지 전체적인 흐름을 파악할 줄 아는 몇 안 되는 전문 투자자입니다. 이 책은 2021년 11월에 발행된 책으로 코로나 시대 이후 세계의 경제 요소들의 변화와 세상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저자의 예리한 분석을 저술했습니다. 이 책은 크게 두 파트로 나뉘어 있고 1부는 새로운 세상이 온다, 2부는 새로운 부가 온다입니다. 1부에서는 직장인이 재테크를 해야 하는 이유나 주식 투자의 원칙, 코로나 시대 이후 글로벌 경제, AI, 자율주행 등 미래의 시장에 대한 예측과 더불어 우리가 주식을 어떤 시각을 가지고 투자를 하는 것이 좋은지 실질적인 조언을 덧붙이고 있습니다. 2부에서는 미중 반도체, 무역,
금융 전쟁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고, 그래서 우리는 어떤 시장에 투자를 해야 하는지 결론을 풀어내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한 이 책의 결론을 단 한 문장으로 요약해 보면, 세계 1등인 미국 1등 주식을 사서 장기 보유하면 부자가 될 것이다. 무조건 1등을 사라입니다. 단 저자는 현재는 1등 주식을 사고 미래에는 1등 주식이 바뀔 수도 있으니 그때 갈아타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 책에서 저자는 미래의 시장과 글로벌 경제 환경을 예측할 수 있는 수많은 정보와 견해를 전달하고 있는데요. 결국 세계 1등이 누가 될 것인가를 예측하기 위한 내용이 아닐까 생각되었습니다. 책의 목차와 전체적인 내용의 흐름이 주제별로 정리된 느낌은 아니고 내용 전체를 보면 방대한 양의 정보를 담고 있기 때문에 바로바로 머릿속에 정리가 되진 않는 책이었습니다. 하지만 투자자들이 꼭 알고 있어야 하는 기본 경제 상식들과 미래 산업과 시장에 대한 예측을 스스로 공부해 볼 수 있도록 충분한 내용을 담고 있기에 유용한 책이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이 책이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와 댓글은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